선진 16장은 역사적, 정치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장입니다. 추춤할 노나라는 형식적 군주국이었죠. 즉 실권은 사만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나라의 실권을 참호한 무도한 대부인 계시가 그 사만 가문의 중심이었는데, 그는 재정, 군사, 행정을 장악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그 당시 공자의 제자 염유는 현실 정치에 참여한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나 도덕적 결단에서는 약한 그런 결단으로 해서 그는 계시편에서 백성의 재산을 거두어서 계시를 더 부유하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개손씨의 사적 권력과 경제적 강화를 위하여 염유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서 권력자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자는 이를 도덕적 배신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염유의 정치적 참여 자체가 아니라 부정한 권력에 협력한 점을 매우 꾸짖은 장이 바로 선진편 16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출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계시언부주공 이구 의지 이게 취렴, 이게 좀 어려운데, 몰치 이런 얘기죠. 몰치. 염, 이건 걷어서 모으다, 세금을 걷어서 모으다. 염, 이건 가량 주고 할 때 염이죠. 그래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거두다, 이런 얘기가 돼요. 취령. 즉 가혹한 징세, 이런 문제죠.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긁어 모으는, 요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해물어 해서 후액지, 지는 계시들이요, 계시들의 재산에 이게 또 부과했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가량 주고 세금을 아주 과도하게 긁어 모아서 누구에게? 계시의 재산을 불려줬다. 계시 재물을 더욱 많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보니까 이 공자죠. 공자는 생도, 그러니까 내 제자가 아니니라. 누가? 염구가 저렇게 백성들이 세금을 거둬가지고 계시의 재산을 모아주는 저런 부도덕한 저런 염구는 내 제자가 아니니라. 그래서 소자, 너희들이 명고 이 공지 가야 해도 좋으니라. 이게 해도 좋은 게 뭐냐? 두 개 걸리죠. 즉 북을 울리다, 명고, 그러니까 술목, 그들을 공격하라. 술목이 그러니까 북을 울려서 그들을 공격하도 좋으니라. 이렇게 공자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출해서 원문을 해석해 보면은, 계시 부어주고, 계시, 즉 노나라 왕의 권력을 월권한 그 계시들을 주고, 노나라의 왕들이죠. 주공, 제후국의 왕이 공이니까 주고,
노나라, 그러니까 개씨 가문들이 노나라 왕족보담도, 이건 이제 비교급이죠. 그래서 더 부자인데, 개씨 가문이 노나라 왕족보담도 더 부자인데, 영구는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마구 모아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더 많게 하느니라.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개씨 가문이 왕족들보다도 왕보다 뭐 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는 개씨를 위해서 개씨를 위해서 실형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심하게 거두어들임으로써, 실형에 함으로써 부익지 개씨의 재물을 더욱더 부여주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저렇게 부도덕한 영구는 제자가 이거 소유격, 내 제자, 독립원이니까 내 제자가 아니니라. 누가? 영구가. 그래서 소자, 너희들은 북을 울리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라. 공격해도 좋다. 좋다는 두 개가 다 걸리죠. 북을 울리는 거, 또 공격하는 거, 그래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뭘 나타내느냐? 바로 공자의 인본주의 사상이죠. 또 정의관이 드러난 그런 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현대 윤리적 의미로 이렇게 문제를 띄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영구가 누구와 결탁했습니까? 개씨와 영구의 두 사람이 결탁한 것은 현대적으로는 서로 이해충돌이죠.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탁해서 과도한 세금을 붓는 것은 바로 현대적 의미로는 이건 재정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내부 고발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내부 고발하면 현대에서는 바로 도덕적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러한 자기의 자기한테서 배운 제자라고 하면은 이런 불의한 권력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영구를 질책한 것입니다. 공자가 제자 몇 즉 자고와 정자와 자장과 자로에 대한 주로 결정, 이것을 들어서 그들의 특성을 말한 장이죠. 2인편 4편 2인편 7장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람의 과실에는 저마다의 유형이 있죠. 그 유형을 보고 그 사람의 인덕을 알 수 있다, 이런 기제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과오, 그 단점을 이렇게 보고서 공자는 각자의 그 기질적 약점을 지적해가지고 지적한 것이지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의 이 과실을 보므로 해서 그 사람의 인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인을 한번 파악해보고자 하는 그런 얘기로 공자가 네 사람의 단점을 지적해 본 것이죠. 이것은 공자의 교육 방법의 하나죠. 즉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교정하자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단점을 적은 것을 한번 본문에서는 한 줄로 표현되어 있죠. 즉 시야는 어리석고 참, 여기서 시는 고죠. 자고는 어리석고 정삼, 즉 정자는 노둔하고 즉 둔하고 즉 자장은 편벽하고 그 다음에 자로는 바로 거칠다 하는 그 고인데 거칠다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나 삼이나 사나 유의 어떤 그 성격을 인격 자체 전체를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기질적 단점을 지적해서 여기서 2인편 3장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과오를 보면 그 사람의 인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을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선진 17장에서는 네 사람의 과오를 이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기질적 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시는 바로 자고인데 이 시는 원문에서는 어리석으로 우를 썼어요. 그건 한자로 말은 어리석으니까 어리석다, 우직하다 이런 의미죠. 고어적으로는 어리석다는 얘기가 바로 순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바로 자고는 지나치게 단순하죠. 중용의 관점에서는 바로 판단 깊이가 부족한 것입니다. 너무 순박하니.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사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리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판단이 깊이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단순하다. 이렇게 공자는 즉 자고의 단점을 이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어리석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정삼이죠. 정자는 이 표현에서 노라고 했습니다. 노둔할로, 우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라고 그러면 아주 느리고 깨달음이 늦다 이런 얘기예요. 계산 같은 게 늦은 사람이 있죠. 행동 같은 것도 늦게. 그래서 성격적으로 늦으니까 늦게 깨달고 그러니까 아주 신중을 하나 민첩성이 부족한 사람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중용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은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죠. 너무나 신중하게만 생각하니까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보죠.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뭐라고 봤느냐. 자질이 둔하다 이렇게 봤어요. 자질이 아주 둔하다, 민첩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사는 자장을 얘기하죠. 사나는 공자는 바로 이게 벽이라고도 있고 피라고도 있는데 치우칠 요자는 바로 이 이자와 같이 씁니다. 치우칠 편자와 같이 쓰죠. 여기서는 그냥 피할 피자가 되는데 치우칠 편 같이 씁니다. 치우친다 이런
한자로는 치우칠 피, 치우칠 편, 치우친다. 그러니까 이 2500년 된 고어로 의미는 아주 편벽하고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런 얘기. 응? 너무 이상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가 너무 많다, 과도하다. 중용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쪽에 치우치니까 균형이 상실된다.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편어 일고, 응? 구불곡자죠. 한쪽으로 구부러서 이렇게 치우쳤다. 주자는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로라는 유는 원문에서는 언어로 나오는데 이게 고라 요즘은 사용이 잘 안 되는 얘기인데 한자 의미는 거칠다 이런 의미예요. 고전적으로는 말과 행동이 아주 직설적이다. 그러니까 거칠죠. 용맹하나 현 성격은 용맹하지만 아주 급하죠. 그러니까 중용의 관점에서 유연성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은 강직한 것이죠. 아주 강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이 언자는 현대적 의미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18장은 공자가 가장 아낀 아내, 그리고 변론과 아주 상업 감각, 즉 돈을 잘 버는 사, 즉 자로, 자공의 그 양 특성, 두 사람의 특성을 비교한 장입니다. 아내와 자공을 비교한 장이 바로 18장인데, 즉 아내는 도를 깨닫고 행한 아내는 청빈하며 항상 신랑이 떨어졌다고 표현을 했고, 현실 능력 중심의 자공은 부유했다. 난세에도 슬기롭게 돈벌이를 잘했다. 이런 의미로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장은 현대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는 현대의 물결에 따라서 자로편을 들고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해석을 먼저 해보면은, 공자는 아내라는 사람을 말했죠. 아내라는 사람은 기서호. 이 기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그는 가깝다, 가까워서죠. 그는 가깝다. 도에 가깝다. 이런 얘기. 즉, 이 서는 주자 집주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기, 근, 도 그랬어요. 거의 도에 가깝다. 서가 그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주자 집주대로 해석을 하면 공자는 말하기를 아내는 도에 거의 가까우니라 보니까 가까우니라 감탄을 했겠죠. 그래서 누고 누자죠. 누 이제 뭐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누차 이런 때일 때 이 누자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여러 번 말하지만 여러 번 이런 소리. 여러 번 비었다. 뭐가 비었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내에 대한 얘기니까 아내가 뭐가 비었어요? 아내 집의 창고가 비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누차 언제나 창고가 비었다 그런 얘기는 바로
가난하게 살았다. 재산이 없다. 이렇게 아내를 평했던 것입니다. 즉 아내는 고해에 가깝지만 그렇지만 가난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사연은 바로 자공은 불수명, 하늘의 명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춘추시대 어떤 재주를 부리거나 그러지 말고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 그 혼란 시대에 그대로 순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다. 이런 불수명, 명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명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 천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찬호는 하늘의 명을 받지 않고, 그리고 화식은 재물을 늘렸다. 재물을 늘렸다. 이런 얘기죠. 아내처럼 그냥 밥 한 그릇과 물을 한 바구니만 먹고 가난한 그런 거 슬럼과 가난한 근처에서 그냥 살고 그걸 고치려고 마음을 먹지 않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나는 세상이 그렇더라도 나는 돈을 불리겠다. 돈을 벌리겠다. 그래서 돈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 억측, 그걸 상상하거나 예측한 것은 요즘 여러 번 중, 아까 얘기했죠, 중은 딱 적중하다. 즉 돈벌이에서 어떤 것을 기획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가 정확히 적중했다. 그런 현대적 의미로는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유교에서의 이 천명, 불수명에서 하늘의 명은 천명이죠. 천명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명은 뭐냐? 유교에서의 천명이라는 것은 기본 의미는 단순한 운명 이런 것이 아니죠. 즉 도덕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주의 규범, 인간이 따라야 할 근원적인 이치를 뜻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선진 18장에서는 이 아내는 천명을 순응했죠. 이에 비해서 자공은 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도덕적 분수를 지키는 그런 삶, 이것은 바로 아내의 삶이죠. 이에 비해서 능동적으로 천명을 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이익을, 재물을 늘리는, 돈을 벌어서 능동적으로 이익을 확장하는 삶, 요 아내의 삶과 자로의 삶이 서로 반대되는 그런 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현대 자본주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는 뭡니까? 현대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 시장 경제, 이윤 추구,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하늘의 명대로 가만히 있다,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 가운데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정당하다면은 이게 좋다 이 말이죠. 즉 자본주의의 핵심인 이런 개인의 자유는 개인 선택을 확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명대로 따라서 도에 그런 가까운 것만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명을 받지 않고
이제 이쪽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료는 불수명 하늘의 명을 받지 않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개인 선택의 자유가 확대가 되고 그래서 기약도 법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이유는 추구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자본주의 윤리적 관점에서 자공의 그런 입장을 한번 봅시다. 화식이라는 즉 이 재물을 늘린다는 얘기는 바로 경제활동이죠. 상업활동.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냥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면은 어떤 그 분석하고 투자하고 예측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애널리스트들이겠죠. 분석가들. 그걸 정확히 해서 예측 분석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능동적이고 현실적 감각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 2500년 전의 자로는 그때 벌써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가 기획했거나 그가 의도했거나 그가 선택했던 그런 것들이 누중 딱 적중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즉 탁월한 분석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현실 감각이 뛰어난 능동적인 사람이 바로 자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27장 18장에서 아내와 자로를 비교할 때 저는 자로편에 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즉 현대 자본주의 기준으로 보면 자공은 기업가 정신이 매우 높은 사람이죠. 시장 분석 능력 또한 우수하고 요즘은 자주 적중했다는 것은 분석 능력이 탁월하고 맞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자공은 이상적인 기업가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논어 해석으로 돌아가면 공자는 왜 미묘한 이런 어조를 썼을까요? 이렇게 아내는 아주 도에 가까운 생활을 하지만 항상 창고가 비어서 가난하다. 자로는 하늘의 명을 받지 않았고 돈을 잘 불려서 그가 분석한 것은 다 적중이 된다. 즉 선진 18장에서 공자는 이러한 자로를 공격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공자와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그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왜 이러한 미묘한 언어, 즉 불수명, 화식, 즉 천명을 기다리지 않고 돈을 늘렸다. 이런 얘기는 바로 문제는 능력 자체가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죠. 즉 여기서 공자는 최고 가치를 뭘로 봤느냐? 의로 봤어요. 부의 목적을 수단으로 봤어요. 성공은 도로 봤어요.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최고 가치를 이로 봤죠.
부의 목적은 바로 성공이죠. 성공은 바로 시장 성과로 봤죠. 그래서 공자에게 이상적인 인물은 아내일 것입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도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아내는 예를 존중하는 공자의 이상형이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과 성취가 우선이죠. 그래서 현대 윤리경제의 관점에서는 무제한 이윤 추구를 이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또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내와 같은 도덕적 그런 가치, 즉 아내와 같은 절제, 이것과 또 현대 자본주의 이상형인 그 자공형의 능력, 절제와 능력, 즉 자공의 능력과 아내의 그 절제를 동시에 요구하는, 그러니까 공자는 자로를 탓하지도 않았죠. 자공을 우선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장에서 우리가 추구할 점은 바로 이런 자공의 능력형, 아내의 절제형, 이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현대 경제학에서도 이거를 추구해야 되겠죠. 철학적으로 더 깊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즉, 자공의 능력이 아내의 도덕보다 앞서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뭔가? 또 자본주의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정당하다. 그래서 공자의 유학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공자에서 말하는 유학자들, 법 이전에 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자공이 더 좋은가? 경제적 시스템 안에서는 자공이 우수하겠죠. 그러나 도덕 철학적 관점에서는 아내가 이상형입니다. 그러나 공자의 자공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죠. 오히려 외교와 현실 정치에서의 자공 능력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능력 부정론자가 아닙니다. 그가 우려한 것은 능력이 도를 압도할 때입니다. 도를 무시하고 또 경제 질서나 이런 걸 무시하고 돈만 버는 능력, 이런 건 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균형점은 현대사회에서의 사실상 아내만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자공만으로도 위험한 것입니다. 현대 윤리경제학은 즉 아내의 도덕성과 자공의 이런 능력, 이 두 인물이 결합되어야 번성한 경제력과 조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